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왕년에 잘 나가다가 훅 가버린 기업, 망한 기업 시리즈입니다. 시즌 1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잘 나가다가 세상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뒤처진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 망한 기업 시리즈는 그거보다 좀 더 흥미롭고 놀라운 기업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면서 가전은 물론 방산, 철도, 중공업, 반도체까지 무려 3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 소개할 기업은 바로 도시바입니다. 일본 최초의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를 내놨고 세계 최초로 노트북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개발한 일본의 전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도시바와 히타치,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그 전성기를 이끌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노트북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 압권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때는 도시바 노트북이 가장 핫한 아이템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기업 중 하나로 초인류 기업이라고 칭송받았던 도시바는 지금은 도시바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었어 라고 되물을 정도로 존재감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요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도시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잘 나가다가 폭망의 길에 이른 기업, 어쩌면 일본의 쇠퇴를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바의 영욕의 세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의 도시바라는 회사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창업자, 도시바의 모태가 된 기업, 다나카 제작소라는 공방을 운영하던 청년 다나카가 창업자인데요. 다나카는 젊은 시절부터 기계 인형이나 연구 자명종 시계 등 발명에 유능한 인재였다고 해요. 1873년 일본 정부가 산업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나카 제작소에 전신 장비를 개발해 달라 이런 의뢰를 했었어요. 정부의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다나카 제작소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75년 다나카는 도쿄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름을 다나카 엔지니어링 웍스, 일본어로 다나카 세이조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이게 도시바 두 개의 회사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남은 또 한 가지, 하쿠네스샤 주식회사. 이 기업의 창업자는 후지오카 이체스케인데요. 이분은 1878년 현재 도쿄대학 공학부에 재학 중일 때 일본 최초의 아크 램프, 아크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모든 전등을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후지오카의 개발 덕분에 수입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쿠네스샤는 이후 일본 최초의 백열등을 제조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나중에 이제 도쿄 전기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두 기업은 각자 일본 최초의 이런 시리즈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1921년 도쿄 전기로 이 하쿠네스샤가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더블 코일 전구를 발명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전구 기술 역사상 6대 발명품 중 하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40톤 직류 전기 기관차, 일본 최초의 라디오 수신기, 일본 최초의 전기 세탁기, 냉장고, 일본 최초의 진공청소기 등 엄청난 성과를 계속 내게 돼요. 그런데 1930년대부터 45년 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 사실 일본은 준전시 상태 아니면 온전히 완전 전시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일본 정부는 전쟁 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할 것을 이제 모든 기업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가전제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나중에는 아예 금지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두 기업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미쓰이 은행이 이끄는 거대한 그 기업 집단 그룹 안에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나카는 회사명을 시바우라라고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도쿄 전기와 상호 지분을 교류를 하게 됩니다. 시바우라는 전기 중에 이제 중형 전기 제품에 좀 강점이 있었고요. 도쿄 전기는 소형 전기 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럴 거면 아예 합병을 하자. 그래서 1939년에 마침내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도쿄 시바우라 전기 주식회사가 됩니다. 도시바는 도쿄 시바우라 전기 회사 이 앞글자를 따서 도시바가 된 거죠.
이 합병된 도시바는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 회사는 가정용보다는 군수품이나 발전기를 생산하면서 그 와중에도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전기밥솥도 출시해요. 한때 정말 한국에서 일제 전기밥솥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요즘은 아무도 일제 전기밥솥을 찾지 않지만 한때는 정말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바는 여러 전자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이 1973년 처음 터지게 되죠.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데 일본 기업의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살 길은 기술력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 최초의 뭐뭐뭐를 만들었다면 이제 세계 최초의 뭔가를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계 최초의 무슨 작품들을 다 내놓는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패스하고요. 가장 인상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세계 최초의 상품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노트북. 랩탑이라고도 불리지만 노트북이라고도 불리도록 만든 게 바로 1985년에 나온 도시바의 T1100입니다. 화면은 이게 LCD예요.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죠. 세계 최초의 노트북 PC예요. 1989년에는 다이나북이라는 걸 훨씬 더 개량된 노트북을 내놓죠. 그리고 또 다른 혁신적인 세계 최초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삼성전자도 이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바를 찾아가서 배웠다고 하죠. 1990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규모로 도시바가 세계 2위예요. 1위가 NEC인데 매출 액수로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1980년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일본 비중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88년에는 44%까지 늘어났죠. 1989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8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버블이 일본 경제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럼 잘 나가던 도시바가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사실은 그 뒤에는 엔화의 가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던 일본 경제의 변곡점, 그 시작점을 바로 플라자 합의라고 하죠.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결정을 하죠. 미 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 절하시키기로 결정한 사건이 바로 이 플라자 합의였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일본이 내놓은 대책이 일본 금리를 낮추는 거였어요. 이자가 낮으니까 빌려서 다 투자를 해놓으면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기업들이 금융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내려앉기 시작했죠.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시작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에 자원을 집중하고 PC 사업을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1999년 사내 기업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내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성장을 하라고 준 건데 잘 작동되면 좋지만 결국 개발도 네가 하고 투자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도 니들이 져라. 이렇게 되면 단기 성과에 급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바는 특히 삼성전자와 63회가 D램 개발 결정에서 처지면서 반도체 기업 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한 게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잖아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1992년 삼성전자에게 기술 라이센싱을 해주기까지 했는데 상황이 점점 역전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바를 수렁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결정이 이후에 나옵니다. 2006년 원자력 르네상스를 막 외치면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사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원자력 사업을 54억 달러나 주고 인수를 해서 키워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쳐요. 사실 이 54억 달러, 6천억 엔이라는 이 거대한 인수 금액은 굉장히 비쌌어요. GE랑 히타치, 미쓰비시가 이 웨스팅하우스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2천억 엔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배나 많아진 금액이 됐으니까요. 2009년에는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가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났던 때잖아요. 글로벌 경기 후퇴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하고 LCD 사업 등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업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메모리 부분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6천억 엔이나 주고 원자력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원자력 사업까지 안 되면 이 인수 결정을 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치명타겠죠. 야심차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사업에 매달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자를 내고 이 다음에는 바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내거든요. V자 반등을 해요. 와, 그 이후에도 꾸준히 흑자를 내요. 주가도 괜찮았죠.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무려 7년 동안이나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00억 엔이 넘는,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2015년에서야 적발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손실이 계속 나와요.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덜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바 PC 부분 사장이 어떤 주문을 냈냐면, 야, 사흘 안에 12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11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야, 이걸 챌린지 해봐 라고 했다라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회계 부정을 지시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이런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숫자를 정말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C 사업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부가 다 흑자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위에는 누가 있었냐?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최고 경영자 하츠토시 니시다가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경영자가 되었던 노리오 사사키가 있었죠. 사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말단에서 이 숫자를 조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최고 경영자들이죠. 게다가 엄청난 부실이 있던 웨스팅하우스, 여기서만 손상 차원이 7천억 원이 넘었어요. 부채가 자산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보도가 되니까 주가가 당연히 수직 낙하, 폭락을 했죠. 회사채도 나락으로 갔고요. 일단 일본 자본시장 전체가 휘청거렸고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회계년도 2015년과 16년도에 손실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속 감추던 게 저때 일부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실적을 내세우고 싶었던 카리스마 뿜뿜했던 경영자, 밀어붙여서 인수합병을 했는데 성과가 나쁜 걸 보이기가 싫었던 거죠. 게다가 이 리더, 아니 보스라고 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스 밑에 노를 절대 하지 못하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낡은 조직구조, 그리고 내부 지배구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 웨스팅하우스였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가득 찬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경영진이 인수를 하고 나서 일본 스타일로 뭔가 운영을 해야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참여했던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도 계속 들어갔어요. 게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건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사정이 나빠졌죠. 오만하고 거짓된 경영자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도시바에만 있었을까요? 미쓰비시 자동차는 연비 조작으로 걸린 적이 있고요. 히타치도 검사 데이터를 위조한 채 납품한 게 걸렸었습니다. 올림픽스도 분식회계가 발각되었었고요. 화장품 기업 가네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신뢰해도 좋다는 오래된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요,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일본 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은 총 101건으로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고 5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도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일본 기업 일본 기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망한 기업, 도시바, 위기의 도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도시바는 일단 돈 되는 사업을 다 매각을 했어요. 뭐 빚은 갚아야 되니까요.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살아는 남아야 하니까 메디컬 시스템은 캐논에게 팔았고요. 백색 가전은 중국의 메이디 그룹에게 매각을 했고, 메모리 사업은 베인 컨소시움에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의 웨스팅하우스는 분리해서 브룩필드에 매각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남은 사업들로 연명해온 도시바. 소량의 혈액 샘플만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암을 뭐 검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태양열 전지 뭐 이런 데 개발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노력을 해서 2부로 강등되었던 주식이 이제 도쿄 나고야 증권거래소 일부로 다시 복귀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도시바가 독자적으로 다시 예전처럼 부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산업에 여전히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지난해 11월 세 개사로 분할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인프라, 디바이스, 그리고 반도체. 이 반도체가 아직 남아있는 건 이제 도시바가 컨소시엄에 여전히 지분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제안대로라면 지금 이제 세 개로 분리돼서 매각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부결됩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좌초가 돼요. 그럼 세 개가 힘들어?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분할 매각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또 주총에서 부결됐어요. 사실 분식 회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상장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상장 폐지를 단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증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증자에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들로 대거 참여를 했었어요.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 환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지 말고 계속 돈 되는 사업부들을 매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걸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매각을 원하고 있지,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데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수전이 다시 진행 중인데요. 한국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이제 MBK도 일본의 국부펀드인 일본투자공사, 그리고 메모리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베인앤캐피탈, 여기하고 손잡고 인수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일본 기업의 전성시대, 그리고 쇠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모든 분야에서 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잘 되는 분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잘 됐던 뭐 반도체와 전자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쇠락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1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일본 최초, 세계 최초의 여러 가지 기술력이 가득한 제품들로 신화를 썼었던 기업이지만 결국은 잘못된 판단, 혁신 없는 경영이 회계 부정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GE나 도시바의 사례를 보면 추앙받는 경영자가 그 자리에서 황제나 왕이 되는 것처럼 권한을 가지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물간 기업, 몰락한 기업의 대명사가 된 도시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기업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기업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말랑말랑 기업사 망한 기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완연한 가을인데요. 이럴 때 카메라 하나 손에 딱 쥐고 산이고 들이고 막 나가서 출사 많이들 나가시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런 가을날에 한 번쯤 생각나는 기업, 바로 코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코닥은 의류 브랜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코닥은 정말 혁신적이고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것도 바로 코닥이에요.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는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썼죠. 그 필름 카메라에 돌돌 말린 필름, 그걸 만들어낸 데가 바로 코닥입니다. 조지 이스트먼의 그 필름 카메라 덕분에 누구나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아이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필름으로
처음으로 꿀을 빨던 코닥은 필름에 집착하다가 결국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죠. 전 세계 필름 시장을 거의 대부분 장악했던 코닥. 어느새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 되었고요. 2012년 파산 신청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망한 기업으로 추락한 코닥. 그 설립부터 현재 모습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닥은 미국 회사예요.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회사 이름은 이스트만 코닥 컴퍼니예요. 그럼 이 중간에 낀 코닥은 뭐지? 이 코닥은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 없어요. 이 이스트먼이 알파벳 K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뭔가 K가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이니셜이라고,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K가 앞뒤로 2번 들어가요. 코닥. 그렇게 갑자기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1854년에 태어났어요. 로체스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보험회사에서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중에 1명은 소아마비. 그러니까 엄마와 여동생 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린 나이의 소년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트먼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찍 직장 전선에 뛰어든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잘 해왔어요. 그리고 24살쯤 되던 해에 친구들이랑 산토 도밍고로 휴가를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 한 사람이 야, 우리 여행 기록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스트먼이 사진 장비를 사요. 그런데 이때 당시 카메라는 크기가 이따시만 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니까 이게 카메라만 큰 게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당시에 그런 돌돌 말린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가 아니었고, 유리판에 이렇게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 장비도 크고 가져가야 되는 장비 자체 종류도 많고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는 방법만 배우는데 당시 $5를 냈어요. 주급이 $10, $15, $20 이럴 때 $5를 냈으니까 아무나 편하게 막 찍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이스트먼은 여행을 안 가요. 그런데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다가 사진에 엄청나게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진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나온 잡지를 보면서 혼자 약품을 뭘 발라야지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혼자서 감광 유제를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혼자 3년간 실험을 해요. 그리고 결국 기계하고 건판, 드라이 플레이트를 개발을 해냅니다. 뭔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죠. 뭔가 만들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마침 사업가 헨리 스트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헨리 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채찍을 만들어서 돈을 번 분이에요. 이 조지 이스트만이 만들어낸 감각 유제하고 드라이 플레이트에 좀 매료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게 1881년 1월 1일자로 이스트만 드라이 플레이트 컴퍼니가 처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둘이 시작했는데 이게 좀 과거에 쓰던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보니까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주가 14명이나 되면서 이름이 이스트만 드라이 플레이트 앤 필름 컴퍼니, 그러다가 다시 이스트만 컴퍼니가 되고 1892년 지금의 이름 이스트만 코닥 컴퍼니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로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더 내놓게 됩니다. 1883년에 종이에 사진용 물질을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이걸 말아서 최초의 롤 필름을 만들었어요. 지금 상상하는 그 롤 필름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유리판에서 그래도 종이로 바뀐 거고, 점차 엄청나게 가볍고 간단하게 사진 장비가 좀 크기도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들고 무게도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누구나 쓰기 편한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나옵니다. 1888년 코닥의 미래를 결정하는 획기적인 발명품, 코닥 카메라를 내놓게 됩니다. 이스트먼은 연필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카메라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0장 분량을 촬영할 수 있는 충분한 필름이 이제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가격은 $25. 그리고 이걸 카메라를 사용한 다음에는 이 카메라 자체를 로체스터에 있는 코닥 컴퍼니로 보내요. 보내면 거기서 필름을 현상 인화를 해주고 다시 새로운 필름을 끼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후반 작업은 $10. 그래서 이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당신이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개발품이었고 마케팅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1889년에 최초의 상업용 투명 롤 필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더 획기적인 브라우니 카메라를 내놓게 됩니다. 이 브라우니 카메라는요,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단돈 $1예요. 필름은 한 통에 15센트.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카메라 가격도 내려가고 필름 가격도 크게 내려간 거죠. $1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니까 누구라도 카메라를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카메라를 사죠. 코닥은 이때부터 무한 질주를 시작을 합니다. 필름 시장을 새롭게 만든 거죠. 카메라와 필름 시장이 예전에는 작았는데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시장을 확대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닥 컴퍼니의 처음 회사를 만든 사람인 이스트먼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32년 3월 14일 77세의 나이로 이스트먼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살을 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뭘 더 기다리겠냐 이러면서 권총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상당한 재산을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기부하고 죽을 때도 많이 기부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조지 이스트먼의 전기를 쓴 칼 에커만이라는 분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스트먼은 그 시대의 거인이었다. 외부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체스터의 기계연구소에다가 처음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현재의 로체스터 공대,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리고 의과대학이랑 음대에도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MIT에도 한 $2,000만 기부를 했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미스터 스미스라는 정체불명으로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체스터에 $250만 치과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치과 진료소가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도시에도 많이 차려졌어요. 이렇게 유독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코닥은 계속해서 더 개선된 필름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익히 봤던 형태의 코닥 필름, 컬러 필름이죠. 그 원형이 되는 코닥 크롬이 1935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름이 중요한 게 이 영화인데요.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코닥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화 산업에 대한 기술적 공헌으로 영화 스튜디오를 제외한 업체 중에서는 오스카상을 9개를 받은, 가장 많이 받은 회사가 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코닥 연구원들은 이 인쇄용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그 전자색 분리 스캐너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 코닥은 그래서 책과 잡지에도 컬러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부터 인쇄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은 당시로서는 오직 코닥뿐이었던 거죠. 1961년에는 프로젝터를 내놓습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저런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인스타매틱 카메라가 1963년에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 필름이 아예 들어있는 일회용 카메라. 왠지 인스타매틱 카메라 하니까 인스타그램이 막 떠오르네요. 1962년 코닥 매출은 $10억 넘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잘 되려면 혁신, 연구 개발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코닥도 역시 연구 개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이 코닥은 미국 스타일의 아이콘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닥의 앞선 기술은 우주 비행에도 실려서 날아가죠. 아폴로호의 달 착륙, 거기에도 코닥이 설계 제작한 사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달 표면 사진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사진도 바로 코닥 기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쭉 해오는 거예요. 188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코닥은 논스톱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1981년 매출이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해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10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95년 코닥의 기업 가치는 133억 달러를 찍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IBM에 있어서 세계 4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코닥의 위세가 굉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1997년 94달러, 주가가 한 주에 94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에서 각종 인화, 인쇄, 그리고 인쇄 관련된 소재, 기기, 이미징 기술, 솔루션까지 이런 밸류 체인을 두루 갖춘 기업이 바로 코닥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 코닥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조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 카메라가 1975년에 개발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은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시장에 나왔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컬러 필름 소비량은 2001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정말 수직 강화를 하는 게 보여요. 1975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사실 해상도도 되게 낮았고 이 사진 기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야 이게 되겠니? 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그걸 계속 키웠어야 되는 거죠. 필름으로 꼴 빨던 코닥은 뭔가 이 필름 사업을 접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좋기는 한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는 못 써먹은 어떤 기업이 약간 생각나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야 이게 우리 필름 파는데 지장을 있으니까 자꾸 디지털을 외면을 했던 거예요. 1981년 소니가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았을 때도 코닥은 디지털 사진 기술이 가지고 올 위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시장이 커져서 정말 돈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얼마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시장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필름 사업에 몰빵을 해요. 1994년에 뒤늦게 정신을 조금 차려보지만 캐논이나 니콘에 비해서 후진 카메라를 내놨어요. 그리고 필름 판매 비중이 이때도 너무너무 높았어요. 경쟁사인 후지필름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뒤늦게 다시 한번 디지털 시장에 뛰어들어 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안 사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죠. 이거는 뭐 완전한 내리막을 탔다라고 봐야죠. 창업자 이스트만은 혁신으로 회사를 일으켰지만 그 뒤에 디지털 시대의 코닥은 혁신을 스스로 하지 못한 거죠. 이미 기회가 왔음에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2001년에 오프토라는 사진 공유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방향을 좀 찾아봐. 야, 우리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뭐 어떤 거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키웠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고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까 전략이나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업이라도 잘 키워서 그 코닥 갤러리를 더 크게 키웠더라면 지금은 훨씬 다른 모습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쇄 이런 데에도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잉크젯 프린터 사업을 주력으로 키우겠다고 그런 선언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의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는 싸게 공급을 하고 잉크를 좀 비싸게 팔잖아요. 왜냐면 잉크는 계속 사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반대 전략을 취해요. 고객들이 야 잉크가 너무 비싸다는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 전략을 해보자. 그래서 프린터는 제 가격에 막 좀 비싸게 팔고 잉크를 훨씬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보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처음 프린터 살 때요. 내가 이거를 잉크를 얼마나 써서 얼마가 소모가 될지 그런 계산을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서 쓰다 보니까 잉크가 비싸네. 그래서 프린터 사업도 잘 안 돼요. 결국 이렇게 내리막을 타던 코닥은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하고 필름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막 이런저런 자회사들을 몽땅 다 매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매출이 이렇게 쭉 줄어들죠. 이게 사업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매각을 많이 해서 또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전에 비해서 약 10분의 1,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닥이 어떤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냐, 뭐 프린팅 사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쇄 관련된 원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뭐 약품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제약 사업, 일종의 약품 개발 사업으로도 약간 확장을 하지만 아직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닥의 사업 부분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로 한국에서 코닥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코닥 필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코닥 컴퍼니 이런 게 나오지 않고요. 코닥 어페럴이 가장 먼저 나와요. 옷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한국에서는 코닥이 레트로 브랜드로 괜찮다 해서 미국 본사에서 이 코닥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레트로 패션 브랜드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코닥은 의류 브랜드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잊혀진 기업이 되고 있는 코닥. 오늘 코닥의 그 시작부터 오늘날까지를 알아봤는데요. 혁신을 멈추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1등도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 기업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요즘 망한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과거에는 한때 부의 상징, 있어빌리티 상징의 아이템 그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이 폰 하나면 그래도 꽤나 먹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토로라의 스타텍,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최초의 이만한 벽돌 전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의 상징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토로라가 단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달 탐사선을 쏘았을 때 달에서 이제 송신하던 장비 시스템을 제공했던 회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모토로라가 한때는 반도체로 전 세계에서 탑 10 중에서 탑 5에 올랐던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요즘은 보이지 않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요즘 모토로라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1928년 모토로라의 전신인 갤빈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 만들어졌어요. 폴 빈센트 갤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 조셉 갤빈하고 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갤빈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 됐는데요. 이 갤빈이라는 분은 1895년에 일리노이 하버드에서 태어났고요. 1차 대전 때는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고 돌아와서 이제 MIT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경매에 나왔던 스튜어트 배터리 컴퍼니를 산 거예요. 이 스튜어트 배터리 컴퍼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배터리에 관계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했던 회사인데요. $750에 구매를 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배터리 중에서도 배터리 엘리미네이터는 요즘은 이제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게 굉장히 쉬운데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가져다 연결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의 어댑터가 될 수 있고 충전기의 역할도 하고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선 무전기 기술이 발전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버리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때 나온 게 생각한 게 바로 차량용 무전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게 최초의 차량용 무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전기를 팔려면 무전기에 대해서 좀 뭔가 브랜드를 하나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OLA, 올라는 사운드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운드 인 모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데에서 나는 소리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이 OLA 무슨 올라라는 게 붙이는 게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전기를 만들었어요. 차량에 달 수 있는 무전기를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경찰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기관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무전기를 경찰이랑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B2G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토로라는 처음부터 굉장히 확실한 판매처를 갖고 커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용 무전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토로라 추궁기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데로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말로 갤빈 매니팩처링 컴퍼니의 초창기 시절이 시작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회사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1940년대부터입니다. 1940년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저 정도 연식이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워키토키. 그래서 이제 서로 무선 통신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핸디토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40년에 개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용으로 개발을 먼저 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거를 많이 쓰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워키토키가 좀 더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초의 FM 휴대용 양방향 무전기가 됩니다. 저게 무전기 장비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훨씬 더 개량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들고 다니는 것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통신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진 거죠. 연합군 승리에 기여했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과 군대에 이런 납품을 하는 업체라면 굉장히 매출도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기술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이제 1955년에 이렇게 쌓인 기술을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출력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게 나중에 모토로라의 아주 초기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모토로라 반도체 산업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1950년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이 나사가 우주 비행에 갈 때 거기에 이제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토로라가 심지어 TV를 만든 적도 있어요. 최초의 무선 휴대용 TV를 만들었고, 가장 작은 무선 휴대용 TV를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모토로라가 당시에는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TV까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높은 축적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제 폴 갤빈이 사망을 하고 아들인 로버트 갤빈이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모토로라는 이제 미국 안에서만 뭘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최초의 휴대폰이 1973년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나온 휴대폰은 정말로 벽돌보다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휴대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8비트짜리 MC6800을 선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필수품들이 되는 그거의 굉장히 원초적인 버전을 처음에 다 만들어냈고, 이걸 심지어 1970년대 초반에 만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었던 거죠. 1980년에는 이 MC6800을 애플이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토로라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10대 사업자 안에 모토로라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컸던 거죠. 한쪽이 반도체, 그리고 한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쌍끌이로 이 회사를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탑티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휴대폰 사업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83년에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 흔히 말하는 벽돌폰의 보편적인 사이즈, 그리고 가장 정말로 유명한 폰이 여기서 등장하죠. 이스테빌리티, 부의 상징과 같은 아이템, 바로 그 스타텍이 언제 나오냐면요, 1996년에 나와요. 이 스타텍은요, 한국에서도 누구나 가장 갖고 싶어하는 폰이었고, 전 세계에서 이 폰을 많이 사서 그야말로 이 폰 하나로 모토로라가 우뚝 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축인 반도체를 보자면 1991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AIM 동맹이라고, 애플, IBM, 모토로라가 손을 잡은 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CPU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PC가 장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한 편을 먹고 IBM과 애플이 동맹을 맺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도 윈텔, 윈도우하고 인텔을 합쳐서 타도 윈텔인데, 이때 원래 이 맥에 들어가는
칩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모토로라가 만들어서, 모토로라하고 애플은 원래 이제 같이 손을 잡았던 파트너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회사가 모여서 뭘 만들고 싶었냐면 우리만의 CPU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뭘 지향했냐면 파워 PC의 CPU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해서 뭐 이들 사이에서 정말로 94년에 최초의 CPU를 내보내게 되죠. 이 CPU를 장착한 애플의 파워 매킨토시, 지금의 맥 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해체하고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를 설립하게 되면서 AIM 동맹이 탈퇴를 하고 2006년에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동맹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휴대폰 사업 자체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모토로라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모토로라의 몰락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1999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998년, 99년에 이미 휴대폰 세계 최초 마켓셰어의 1위 자리를 누가 가져가냐면 노키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토로라가 1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노키아가 1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1위를 하게 되는,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죠.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휴대폰 사업자의 빅3는 거의 다 나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2011년에 결국 모토로라는 휴대폰 사업도 망조가 들고 반도체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사업 분야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휴대폰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 하면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되고요.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솔루션 부분들을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이제 코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모토로라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계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마켓셰어를 잃어버리고 뭐 노키아한테 따라잡히고 뭐 삼성에게는 이제 저 멀리 격차가 나서 없어지는 그 정도의 회사가 되었느냐, 왜 망했냐 하면 일찍이 정부에 납품하면서 너무나 쉽게 영업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쉽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모토로라에서는 사내적으로 쉬운 영업, 돈 많이 쓰고 그냥 약간 흥청망청하는 좀 긴장감이 없어진 기업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세계 1위 자리를 너무 굳혀가면서 자만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만하는 버릇 때문에 차세대 트렌드 세터가 되는 데는 너무 느렸던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새로운 폰,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저 폰은 구려,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폰이 되거든요. 트렌드 세터에서 밀리면서 저가 폰에서는 노키아한테 밀리고 중고가 폰에서는 삼성이나 LG가 이렇게 치고 오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실은 자꾸 쌓여가는데 그래도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급하게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저거를 너무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토로라는 손 대는 것마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시도해봐요. 뭐든지 해본다는 건 하나가 걸리면 물론 잘 돼서 대박이 돼서 다른 손실을 다 커버해 줄 수도 있죠. 이런 건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벤처 투자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모토로라가 했던 방식은 벤처에 투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거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이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이들 사이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얘들을 오해했어요. 쟤는 제대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호환도 안 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통합 작업도 맘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9년에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하고 휴대폰 빅3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기업이 되면서요. 모토로라 모빌리티 휴대폰 부분을 2012년에 구글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125억 달러, 주당 40달러를 주고 싹 사들여요. 그래서 구글이 뭔가 폰 사업을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구글폰, 옛날에 좀 나왔는데요. 구글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폰 아무도 안 쓰죠. 그 말은 결국엔 즉슨 구글도 이건 못 살린 거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2014년에 구글이 다시 이 회사를 레노버에게 매각을 합니다. 125억 달러를 주고 사들였는데 얼마에 매각하느냐? 29억 1천만 달러에 매각해요. 가격이 이제 4분의 1로 줄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레노버는 그럼 왜 인수했냐? 우리는 PC 파는데 이 모토로라를 가져와서 우리가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PC도 하고 기기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가져가서 야심차게 안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모토로라 인수 직후에 순이익이 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레노버는 이듬해에 엄청난 손실을 내요. 1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게 됩니다. 이 손실의 대부분이
다 이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은 쉽지 않다. 그러면 모토로라 솔루션은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 역사에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8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잘 나갈 때 매출이 400억 달러였으니까요. 엄청나게 작아진 회사가 된 거죠. 모토로라 솔루션은요, 어떤 장비를 하냐면 이제 뭐 비디오 시큐리티 앤 액세스 컨트롤 그래가지고 감시 장비들, 그리고 휴대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쓰는 무선 통신망들, 그리고 중앙 통제 센터 솔루션, 예, 소프트웨어.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 다 합쳐서 이제 80억 달러고, 전년 대비에 비해서 뭐 2020년에는 좀 매출이 안 좋았는데 2021년에는 약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도 뭐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모토로라 솔루션 자체는 지금도 괜찮은 사업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토로라 솔루션은 살아남았고 8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말로 잘 나갈 때 모토로라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초라해진 모습이죠. 한때는 정말 좀 있어빌리티의 상징이었던 모토로라, 반도체 시장에서도 정말 잘 나갔던 모토로라, 지금은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굉장히 작은 기업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찌그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토로라가 이런 사업에서도 살아남아서 앞으로 잘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모토로라 화이팅! 오늘도 그 망한 기업 시리즈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기업이든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어떤 전조정상을 보이면서 서서히 나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 정말 안전한지 투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망한 기업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궁금한 기업도 여기서 다뤄줬으면 하는 기업이 있으면요,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말랑말랑 기업사, 이번엔 계속 망한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리 기억나시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요. 오늘은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그 망하는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기업, 바로 노키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토로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노키아가 바로 모토로라를 내쫓고 거의 10년 이상을 전 세계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판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망한 기업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뭐 휴대폰 회사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바도 다뤘고 모토로라 다뤘고 또 오늘은 노키아를 다루게 되니까요.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많은 기기들을 그대로 대체해버렸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워크맨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게 됩니다. 기업은 흔히 이제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이 변화하는 데를 따라서 빨리 적응해야 되고, 또 한 박자, 반 박자 이상 먼저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진짜 많은 회사가 사라졌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노키아도 역시 그런 회사고요. 이 노키아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세계 1위를 가고 지금은 쇠퇴한 기업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아는 대표적인 핀란드 기업인데요. 핀란드 경제는 거의 노키아가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키아는 그럼 처음부터 막 모토로라처럼 이렇게 뭐 무선 통신하고 뭐 이랬던 회사인가? 아닙니다. 노키아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제지 회사였어요. 핀란드는 산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종이를 생산하는 그런 제지 공장에서부터 노키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노키아를 처음 만든 사람은 광산 엔지니어인 프레데릭 이데스탐이라는 사람이에요. 언제 만들었냐? 1865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핀란드에서도 뭐 수도인 헬싱키가 아니고요. 핀란드의 되게 시골 동네인 탐페레라는 데에서 제지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핀란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기도 했고 뭐 덴마크라든가 뭐 이런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이 좀 열악한 나라였는데요. 이 프레데릭 이데스탐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기술이 있었어요. 파리 박람회에 나가서 그 우드 펄프를 발명한 것으로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제지 공장을 와서 보고 와 이건 굉장한 혁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레오 미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제지 공장을 와서 보고 이거 대단한 혁신이야. 그러면서 종이를 대량 생산하려면 나무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나무를 공급하고 제지 공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871년에 이 스승님이 합류를 하면서 제지 공장을 하나 더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노키아라는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제지 공장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회사를 노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키아는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영산강 언덕에 있는 어느 동네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생산하는 다른 공장에 이제 뭐 나무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 원료 사업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원래 러시아로도 수출을 하고 원료 공급을 하기도 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좀 막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지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데 여기서 눈에 들었던 게 바로 고무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러버 웍스라는 고무 공장 그리고 피니시 케이블이라는 케이블 공장하고 사업체를 다 합치게 돼요.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고 뭐 물기 있는 데서 일을 하려면 이제 장화를 신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장화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나중에는 이 회사가 막 타이어도 만들어요. 고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신발 신을 때만 고무 장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기계에 그 고무 벨트들이 들어가잖아요. 타이어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고무 사업도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케이블 사업이에요. 케이블은 이제 뭐 강 바닥으로도 케이블을 깔고 뭐 바다로도 깔고 지상에도 케이블을 깔고 이렇게 하면서 케이블 상업이 굉장히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수력 발전이라든가 케이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점차적으로 전자라든가 무선 통신 사업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실제로 1967년에 노키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런 회사들이 다 합쳐지면서 고무 사업체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무선 통신도 있고 뭐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라든가 TV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굉장히 다각화된 노키아 코퍼레이션이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뭔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 사업, 케이블을 깔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무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었고 올 것이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노키아가 1세대 무선 통신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키아가 최초의 카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최초의 휴대용 전화가 나와요. 이때 나오는 휴대용 전화는 굉장히 엄청나게 커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이제 배터리가 붙어 있고 한데 어찌 됐거나 휴대용 전화가 나오기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쁜 비즈니스맨이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다음으로 나왔던 그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폰은요 이제 벽돌만한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이 휴대폰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계기가 한 번 있는데요. 이 휴대폰을 바로 이 고르바초프가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전화를 했던 그 장면에 사용됐던 폰이 바로 이 폰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배낭만 했던 휴대폰이 벽돌만해지고 벽돌만한 게 책만해지고 책만했던 게 이제 좀 한 팔뚝만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업체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지만 고무 사업도 있었고 케이블 사업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고 뭐 가전에서요 뭐 TV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잘 되는 사업도 있었을 거고 돈이 잘 안 되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이건 기업에게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1983년에 중요한 CEO가 한 분 나타나요. 카리 카이라모라는 CEO가 나타나는데요. 이분이 앞으로 통신 시장이 좀 바뀌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노키아의 모바일 폰 사업부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두고 한 분야는 셀룰러 시스템즈라고 해서 소위 무선 통신 사업을, 그렇게 두 개의 큰 유닛을 가장 중요한 사업부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다각화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가 돈을 버는 사업도 있고 못 버는 사업도 있다 보니 빚더미에 좀 올라앉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련이 붕괴돼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요한 수출 시장을 하나를 잃게 됩니다. 많은 개혁을 했었고 혁신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자기가 추진해왔던 방향대로 이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수출 시장도 줄어들면서 이 그룹의 헤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시의 CEO였던 시모 부오릴레토, CEO였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CEO로 부임을 하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위기에 닥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비용을 일단 줄이고 빚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22,000명으로 줄여요. 거의 절반을 줄여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부 일부를 에릭슨에게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노키아의 데이터와 가전사업부까지 같이 가져가는 건 너무 무리하다. 결국은 매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도 실패하고 나서는 완벽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하고 휴대폰 사업, 이렇게 아주 두 개의 핵심만 남겨놓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전부 매각에 나서요. 그래서 1988년 노키아 타이어를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1990년 노키아 풋웨어, 고무장화, 여기를 분리를 하게 되고요. 1991년에는 영국의 테크노폰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테크노폰 말고도 휴대폰 사업자들 몇 개 인수를 해요. 왜냐하면 휴대폰과 네트워크 장비에 완전히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노키아가 위기가 아니라 변신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노키아가 어떻게 변신을 하냐, 이때 또 중요한 CEO가 한 명 나타나요. 요르마 울릴라라는 분이 당시에 이제 CEO가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앞으로 네트워크 장비 휴대폰을 가긴 가는데 휴대폰 앞으로는 이제 셀룰러 폰이 대세가 된다. 근데 이때 당시 셀룰러 기술은 아직 초창기였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남아있긴 했었습니다. 옛적에는요, 저희가 한국에서 쓰던 폰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면 폰 로밍이 안 됐어요. 방식이 달랐습니다. GSM 표준 방식이라는 게 막 도입이 됐어요. 글로벌 시스템 for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게 핀란드 통신 사업자들끼리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 사업자들의 가장 큰 파트너가 누구였냐?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핀란드잖아요. 핀란드에서 노키아는 정말 중요한 회사였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휴대폰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GSM에 대해서는 나름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GSM 휴대폰 시장이 뜬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선진국 인구가 다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을 쓰게 될 거야 라고 배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휴대폰을 이렇게 다 쓸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노키아가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2년 노키아의 첫 번째 GSM 폰 노키아 1011이 나옵니다. 이게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000달러 이상, 한 300만 원 넘는 폰입니다. 그런데 이게 팔려요. 당시로는 이 정도 폰 하나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의 상징이고 나는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이렇게 크고 있었긴 했지만 전 세계 통신 시장에서 뭐 그때 당시 모토로라가 제일 잘 나가고 있었고 또 에릭슨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노키아는 따라잡을까? 내부적인 경영 효율화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오는데요. 바로 프랭크 맥거번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냐면 일본 히다치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뭐 일본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갈 때잖아요.
일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접목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경쟁 우위를 찾아야 될까? 그래서 일단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냅니다. 연구개발, 제조, 생산, 물류, 마케팅까지 회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 휴대폰 제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고 효율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SAP랑 계약을 해서 ERP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고 뭐 재고 관리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경영 혁신을 이루어내요. 효율화가 이루어내는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91년과 96년의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요. 96년까지 매출은 좀 늘긴 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그래프로 바로 보여드린 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위기에서 진격의 거인으로 돌아온 노키아였습니다. 이제 96, 97년을 거치면서부터는 노키아의 전성시대가 일어납니다. 노키아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요, 다름 아닌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팔렸냐?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노키아 모델 1100, 이게 2003년에 출시가 돼요. 이게 6년 동안 2억 5,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모델 노키아 1110번, 이 모델은요 2005년에 출시가 됐는데 2년 동안 2억 5천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 가운데 그 탑10 안에 노키아 휴대폰이 이렇게 쫙 들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노키아 휴대폰이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 위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점점 순위가 내려간 이유는 아이폰의 등장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도 많이 팔렸고요. 정말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노키아는 2010년대까지 휴대폰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 후반부에 나왔던 휴대폰은 그냥 전화를 걸고 받기만 하는 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당연히 들어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OS 시스템을 신비안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 신비안으로 대동단결해서 밖에 쫙 같이 성장할 것만 같았지만 점점 더 신비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노키아는 좀 신비안에 약간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삼성이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여전히 노키아나 삼성폰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이 그야말로 진격을 하면서 노키아의 자리를 뺏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는 이 CFO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CFO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에, 돈의 액수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바꿔놓을 세상을 잘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 확보를 치중하면서 피처폰이라든가 기존 폰 생산에 좀 더 몰입하는 스마트폰 개발에 좀 소홀히 했다라는 평가를 나중에 많이 받게 됩니다. CFO 출신 칼라스 부호 CEO는 이해하기 힘든 제품이다. 아이폰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제품이다. 결코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뭐 아이폰 등장 이후에 노키아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시장을 잃어버려요.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이 쫙 내려가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작을 해서 윈도우 기반 폰을 냅니다. 이게 바로 그 2011년에 나왔던 윈도우 폰이에요. 윈도우 폰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역시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노키아가 결국은 스마트폰 비즈니스, 모바일폰 비즈니스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71억 7천만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1위를 달리기는 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삼성이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급속도로 잃어버려요.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모든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노키아 폰을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노키아를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쇠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 1위를 달리다가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기업을 찾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노키아가 소멸을 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만들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언제 만들었냐? 자그마치 1996년에
첫 스마트폰이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내놨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으로는 뭘 할 수 있냐? 통신이 되죠. 그래서 뭐 약간 컴퓨터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메일도 쓰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타이핑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 같은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로 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웹서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최첨단 스마트폰이긴 한데 당시에는 와이파이가 막 깔리지도 않았으니까 내 통신 요금을 다 내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죠. 갖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고 쓸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왜 쓰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얼리 어답터들이 막 쫙 처음에 샀습니다. 크게 쓸모는 없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사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도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휴대폰은 안 됐냐? 플립폰을 안 만든 거예요. 이 노키아 폰은요, 이 바 형태를 계속 유지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비싼 걸 만들어내긴 하지만 플립폰을 안 만들었어요. 플립폰을 안 만든 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접는 폰이 나이스해 보이는 거. 이게 좀 힙한데, 이게 좀 유행인데, 이게 좀 트렌디한데 라고 해야 되는데 노키아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겠어. 그러다가 모토로라 레이저가 나와요. 모토로라 레이저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적어도 휴대폰 시장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뭔가 힙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자꾸 잃게 되고 시장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니치 마켓으로만 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비한 OS에 집착하면서 뭐 스마트폰도 따라잡지 못하고. 그리고 애플이 새롭게 창조한 이 이노베이티브한 세계. 이런 걸 끝까지 이해 못한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앱스토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노키아도 뭐 스마트폰을 내고 앱스토어 같은 걸 열어요. 그런데 하나도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등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소멸을 하냐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고 아무 선도 써보지 않고 망한 이유를 굉장히 찾아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이 바로 그 연구 결과예요.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위계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데 뭐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위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상층부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유지하고 애써 모른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막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요. 이렇게 하면 대응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대응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려고요.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응할 만한 역량이 탑 매니지먼트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핀란드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그 핵심 축이었던 노키아인데 노키아가 이렇게 소멸해버리면 핀란드도 망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근데 핀란드는 안 망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그 S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S전자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핀란드는 정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핀란드 정부에서도 손을 잡지 않았고 핀란드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핀란드가 위기를 겪긴 했어요. 그래서 일명 노키아 샥이라고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요. 핀란드 총 GDP의 20%를 노키아가 해요. 비에너지 부문 만 따지고 보면 무려 GDP의 50%를 핀란드의 노키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고려한다면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죠. 핀란드 총 법인세 중에서 한 20% 이상, 민간 R&D 분야의 절반 이상을 노키아가 하고요. 2007년 헬싱키 주식시장 상장 주식 총 마켓 밸류에이션에서 70%를 노키아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핀란드 경제의 중심축이고 핵이고 노키아가 쓰러지면 핀란드 경제도 같이 쓰러지고 휘청거릴 판이에요.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 굉장히 안 좋고요. 고용률 다 떨어졌고요. GDP 뭐 세수 이런 게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키아 샥을 핀란드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일단 노키아는 휴대폰을 버려요. 휴대폰으로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매각을 하죠.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 장비 회사로 완전히 변신을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훌륭한 인재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키아의 대기업으로도 가고 중견기업으로도 가고 중소기업으로도 가고 창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노키아가 너무 이런 인재들을 독점하고 있었던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창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집중해서 대마불사라고 대기업을 살리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이 흩어진 인원들을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핀란드에 유명한 이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행사가 있고 뭐 해커톤, 슬러시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정부의 기술지원청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데 뭐 연간 수천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해요. 그래서 전국토를 무슨 테스트베드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핀란드 경제는 다시 되살아서 지금도 핀란드 하면 스타트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사업부를 가져갔잖아요. 노키아 폰은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폰을 직접 만드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두 손 두 발을 틉니다. 그래서 2013년에 다시 이 사업부를 매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매각을 해서 가져가는 데가 누구냐면 폭스콘하고 HMC. 근데 이 HMC는 사실은 노키아하고 일종의 특수관계예요. 노키아의 브랜드를 라이선싱을 하는 거예요. 해서 생산은 폭스콘이 하고 이 회사가 이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전 세계 노키아 폰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키아 폰은 유난히 잘 팔린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노키아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필리핀에서는요, 노키아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원래 세계 1등일 때도 필리핀에서 1등이었고, 남들이 다 삼성폰 쓸 때도 필리핀에서는 노키아 폰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노키아 폰이 계속해서 1등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도 비싸고 스마트폰이 좀 나중에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노키아 폰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고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그리고 노키아 폰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바나나 폰이라고 노란색 그 폰들이 나와서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필리핀은 아이폰이 좀 덜 팔리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키아는 어떤 회사로 남아있을까요? 노키아의 현재를 좀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업체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부를 보면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앤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노키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네트워크, 솔루션, 뭐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폰을 직접 만들거나 이런 사업부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비즈니스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노키아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쪼그라든 회사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회사였다가 지금은 시가총액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한 27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 가지, 여러 종류, 여러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도 보고 망한 기업들의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사실은 없죠.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의 위기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들을 얼마나 잘 캐치하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느냐, 그런 역량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축적해 왔느냐가 사실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좀 재미있었다면 그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뭐 이런 것 좀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듬뿍 받아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업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영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설날 특집으로 한국기업 동원참치, 동원그룹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망한 기업 시리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정말 유명했던 기업 한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망한 기업 시리즈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주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브랜드이고 또 글로벌로 굉장히 성공했다가 몰락한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일본 기업은 정말로 한때에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자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995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이에요. 삼성이 제일 끝에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운데 보면 소니 밑에 샤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샤프라는 회사는 뭐 2004년까지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일본의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8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샤프 있잖아요. 이 샤프 펜슬을 만든 회사여서 이름이 샤프예요. 이 샤프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라디오, TV 이런 데서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했던,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선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전자사전으로 크게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이렇게 글로벌로 잘 나가던 일본 기업이 큰 위기를 맞아 몰락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된 것일까? 오늘은 샤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샤프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89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창업자는 누구냐면 하야가와 도쿠지. 이 하야가 도쿠지라는 분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서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엔지니어로 성공하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인데 심지어 어머니가 병약하셔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의탁해서 키웠고요. 그 남의 집에서 이제 뭐 눈치를 보면 아무래도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로 9살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9살이 나가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도움으로 어디 취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장식용 금속 세공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소에 이제 장인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9살, 10살 되는 소년이 가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만났던 사부 사카타 요시마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기술도 좋은 장인이었지만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야가 도쿠지를 굉장히 잘 보살펴줬고 이분도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야가와가 이 사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옆에서 지키면서 기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샤프의 창업자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 사부님 밑에서 미래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부를 만났지만 이 사부님 사업도 잘 안 됐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견습생 시절을 겪었어야 했던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겠죠. 굉장히 고단한 삶의 시절을 보냈어요. 이분이 스승님 밑에서 사실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샤프의 아주 원초적인 팬들을 파는 일들을 했었는데 아무리 야시장에 나가서 팔아봐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자기가 뭐 이런 걸 팔면서 견습생이니까 뭐 기술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가 발명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벨트, 버클을 만들어요. 이 스냅 버클이어서 이게 바로 토쿠비조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일본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만들었더니 이걸 보고 이제 주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견습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912년 9월 15일 하야카와 금속공업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벨트만 팔아가지고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한 제품이 잘 팔릴 때 반드시 두 번째 발명품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사부님 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뭐 수도꼭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우산, 필구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품을 점점 넓혀가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장인 밑에서 그런 기술들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전기 모터도 막 설치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아야지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에 만년필을 보고 이걸로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속 조출 연필. 한자로 치면 금속 조출 연필이에요. 기계식 연필, 샤프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막 팔리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잘 안 팔렸는데 그 와중에 좀 있다가 세계 1차 대전이 터져요.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필기구를 쓰던 사람들이 이걸 유럽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대체제로 샤프를 찾기 시작합니다. 유럽에도 막 수출을 하고요. 이 제품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프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제 이 샤프 덕분에, 샤프 펜슬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니까 회사 이름 자체를 샤프라고 아예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샤프 펜슬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필기구 하나가 아니라 회사를 이름도 바꾸고 한 단계 차원 높은 회사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효자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사업 규모가 점점 커져서 뭐 직원이 100명이 됐다가 200명이 됐다가 이러면서 마구 커나가는 와중에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투자 설비를 하고 이랬던 것이 모든 게 날아갑니다. 심지어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화상을 입어서 곧바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가족도 잃고 사업도 잃고 세상 모든 것이 날아가요. 그리고 사업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자기가 대출받았던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지원해줬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샤프 펜슬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다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을 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사간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기술 전수까지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떨쳐내고 오사카로 이동을 해요. 오사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야카 금속공업연구소라는 간판을 다시 한번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악기를 만드는 부품 같은 걸 제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아마 바로 이거야 라고 찾아낸 게 뭐냐면 라디오였어요. 일본이 전 세계로 이제 침략 전쟁을 확산해 나가면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바로 이 라디오를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갖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라디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다 분해해서 보고 뭐 비슷하게 만들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 제품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라디오를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수입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제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샤프라는 브랜드 이름을 여기에 붙이게 돼요. 그리고 라디오를 일본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면 라디오를 일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외에 뭐 중국, 동남아, 인도, 남미 등 일본 밖으로 라디오 부품을 수출을 하기도 하고 완제품을 수출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데까지 라디오를 판매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마켓 트렌드에 빠르고 영업을 잘하고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인 TV를 1930년대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준비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찍이 TV를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라는 제품을 점점 더 개량을 하죠. 그래서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라디오를 좀 더 싼 가격에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업인 거죠. 이 사람은 뭐만 넣고 전 뭐만 넣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라디오를 만들게 되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라디오를 판매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 나갔습니다. 1937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수입해서 들여와야 되는 소재들은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고, 모든 물자들이 일단 군수 물자를 가장 먼저 만드는데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제품 소재를 가지고 라디오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군용기업 무전기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산업은 계속 커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엔 다 폐허가 됐죠.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는 모든 게 남아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새 라디오를 살 수도 없고 새 라디오를 제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던 고장난 라디오를 다 수리를 하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라디오 수리로 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비전을 계속 연구를 했던 게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1931년부터 시작했던 텔레비전 연구가 1951년이 되면 처음으로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 일본 최초의 국산 텔레비전을 제작을 하고 이걸 시제품 정도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량 생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텔레비전 세트가 나왔을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17만 5천 엔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첫 번째 월급이 이제 5,400엔 정도 됐으니까 테레비가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TV 세트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것만은 사실이죠. 독구지의 생각은 하나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비싼 제품이었다가 모든 가정의 라디오가 보급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가구에 텔레비전 한 대가 하나씩 설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TV를 모든 가정이 구매했을 정도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면 아무래도 텔레비전의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화면, 좀 더 작은 사이즈의 TV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시장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때 샤프 TV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가 모토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1961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자 데스크톱 계산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계산기가 굉장히 원시적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거의 컴퓨터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3만 5천 엔에 팔렸는데 이게 거의 자동차, 소형 자동차하고 맞먹는 가격이라고 해요. 어찌됐던 이런 컴퓨터에 준하는 계산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후에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기술력을 이미 보유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형 전자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야채실이 달린 3단 3도어 냉장고를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LCD 계산기를 내놔요. 이 LCD 계산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계산기의 원형의 모습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샤프의 도쿠지가 198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실 이분이 사망했다고 해서 샤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80년대부터는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력,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던 그 채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는 혁신 개발품들이 끊임없이 출시가 돼요. 그리고 이 1980년대가 바로 일본의 전자산업, 우리가 유명했던 이미 앞에 다뤘던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소니 이런 회사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모든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 양면 레코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레코드를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어놓으면 이제 양면 디스크가 다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PC, TV가 붙어있는 세트, 전자수첩이 또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사전이 들어있는 개인용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사전하고 워드 프로세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인치 컬러 LCD, 그다음에 100인치 LCD 비디오 프로젝터, 이게 이제 홈시어터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큰 TV, 화질이 좋은 TV, 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샤프가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응답기 기능이 있는 이 무선 전화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제품들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가전 제품들이었던 겁니다. 진보를 이뤄내면서 시장에서 샤프하면 최첨단 기업, 테크놀로지 기업,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두었고, LCD에 있어서는 넘사벽. 2000년대에 들어서도요, 업계 최초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샤프가 이렇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잘 만들어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니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아니 별걸 다 만들었네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벚꽃 컬러 LED 조명, 미생물의 양을 10분 만에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미생물 센서, 모기 잡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공기청정기, 로봇 모양의 전화기, 그 다음에 애완동물 케어 모니터, 고양이 배설물 트레이 뭐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은 무조건 최첨단 전자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LCD. 그렇지만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이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샤프는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까? 샤프는 LCD TV에 굉장히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TV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계속 점유를 했으면 몰락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샤프 텔레비전을 보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의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가정에서 보고 있는 TV는 삼성이나 LG의 TV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추격자가 그 사이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추격자를 기술로 따돌린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은 당분간 어느 정도 앞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잃고 있었고 결국에는 기술도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평평한 액정 디스플레이 LCD로 만든 대형 TV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삼성이 여기서 쐐기를 받은 제품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르도 TV라는 게 한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시장을 싹 휩쓸죠. 2006년 가을에 삼성은 처음으로 소니와 샤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1위의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아요. 샤프는 계속해서 우리가 TV는 제일 잘 만들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 LCD는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기술력은 최고일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샤프는 중소형 LCD TV에 막 집중을 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TV가 아니라 점점 더 큰 TV를 원했고요. 화질의 차이도 삼성이 이제 기술력으로 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완전히 시장의 판도는 바뀌지만 이미 삼성은 2006년에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소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 위기를 감지를 해요. 그런데 샤프는 끝까지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 1위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장을 내줄 리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망가질 리 없어라고 자기도취에 좀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쟁사들이 해외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자국 내에서는 특히 또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동안에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끊자마자 매출의 8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점점 잃어버리고 해외 시장은 이미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세계를 점령하다가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죠. 도시바, 히다치, 소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야, LCD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기업을 살려내자라고 했는데 샤프만 유일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독자 생존하겠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생산 라인을 막 더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나서요. 그렇지만 그 결정은 좋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재팬 디스플레이에 합류했더라면 샤프가 살아남았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막 더 늘리거든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TV 라인을 쫙 깔아서 세계 시장을 한 방에 먹어보겠어 라고 하니까 생산시설을 막 더 늘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안 팔려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영업 손실액이 1284억 엔이나 됐어요. 원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 이런 자신감이 세계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데 굉장히 둔감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앞선 기술만 있으면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착각이었던 거죠. 앞선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샤프의 창업자가 이야기했듯이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수준과 자기들이 잘 만드는 것에 괴리가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이걸 기술의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소니는 아까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소니 TV는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결국은 분사를 시키고 파나소닉도 PDP, 패널 TV를 포기를 했죠. 그런데 샤프만 이걸 끝까지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2년, 3년 TV 얼마나 팔리냐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장기 비전이 없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남들은 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뭐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더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팔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몰락의 방점을 찍었던 건 바로 2016년에 샤프가 더 이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대만의 홍하이 그룹 바로 폭스콘, 애플을 만드는 폭스콘으로 인수가 되면서 역사의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홍하이 그룹에 매각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샤프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기술의 함정, 장기 비전의 부재,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도시바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고 우리가 지금 다뤄왔던 많은 망한 기업들이 이미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할까요?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망해가는 소니를 폭스콘, 홍하이 그룹은 왜 샀나? 애플의 아이폰을 이제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남의 브랜드의 뭔가만 만들어 줄 거냐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좀 가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발견한 게 바로 샤프라는 거예요. 샤프는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로봇 기술까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결합시켜서 글로벌 생산 체제를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홍하이 정밀공업이 샤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전략, 홍하이가 잘하는 글로벌 전략 하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요. 그래서 백색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2019년까지 일본 내 생산을 전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이제 중국이나 태국 등 이제 일본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일본 내 샤프에서는 사물 인터넷, IoT 이런 부분들 첨단 기술만 일부를 남겨두고 여기에 대한 제품 개발, 생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오랫동안 이 샤프의 본거지가 되었던 도치기 공장, 야후 공장 이런 데들은 샤프의 역사, 혼이 담긴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메야마 공장에 대형 TV 라인만 남기고 과거의 TV의 본거지, 가전의 역사가 담긴 이런 공장들을 다 생산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그 날을 바로 일본 샤프의 굴욕, 일본 전자산업의 굴욕의 날이다 라고 수모를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을 검토할 정도로까지 어려웠던 회사를 대만에 홍하이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사람도 뭐 자르고 뭐 라인도 다 재정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숨겨진 채무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금 대출을 요청했는데 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악재가 연속되는 와중에 어찌됐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기 신사업을 무엇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OLED, 그리고 고선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IoT 부분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일부에 집중하는 산업들을 남겨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샤프는 어떠냐. 최근에 샤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매출은 이 매각 당시의 매출이 이제 2016년에 185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223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텀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익도 과거의 적자에서 이제 점점 흑자를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고요. 기업 가치도 2012년에는 39억
8천만 달러. 2015년엔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정말 그 인수가 2016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 이미 과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아졌는데 2015년에는 1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회복을 해서 지금 2022년에는 45억 8천만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달리다가 끊임없이 추락했다가 인수당하면서 뭐 약간 굴욕의 세월을 겪어서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도 샤프가 계속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과거와 같은 영화를 다시 구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망한 기업들을 통해서 보면 변화의 조짐을 사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는 무렵에 과연 기업의 명운을 걸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은 단 한 번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빨리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위기의 전조 증상은 5년 전, 4년 전, 3년 전부터 있는데 경영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일찍이 파악하고 대비하느냐, 혹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느냐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망한 기업 특집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샤프를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말랑말랑 기업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꾸준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